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퀴즈 시간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 퀴즈를 내드렸는데 이 문제를 잘 못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다시 한번 저희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를 받았을 때 다음 중 대답 중 틀린 대답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1번 전진영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2번 전진영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재미있게 듣고 있다. 3번 전진영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일 듣고 있다. 4번 전진영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들고 있다입니다.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프로의 경제TV 코너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제가 방금 퀴즈 낸 거 들으셨죠? 네, 답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 못 풀겠어요. 어려우시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재밌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요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식 마감 시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LG이노텍이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주말에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코스피 전체가 아니라 시가 총액 상위주 정도였습니다. 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시황 보니까 코스피가 1.09% 하락한 2890.1로 마감했어요. 2900선마저 깨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보면은 개인이 8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한 2,500원 넘게 팔아서 네. 결국엔 주가 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도 조기 긴축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를 좀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아마 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한 1경 원 넘는 주문을 넣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내일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도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들도 관심이 많겠죠.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모주 청약이 있을 때는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을 매도해서 돈을 좀 모아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에는 좀 하방 압력이 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1.39% 빠졌고요. 환율은 5.45원 급등해서 1달러에 1192.75원으로 다시 1190원을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눈에 띄는 종목은 테마주였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가 공개가 됐죠. 그랬죠. 그다음에 테마주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테마주인 애니능률이나 웅진 같은 곳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 대표적으로 안랩이 있죠. 여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어제 공개된 통화 녹취록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정치 역학적인 관계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테마주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특정 이슈의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하죠. 그렇죠. 뭐 대부분 소형주입니다. 대형주들은 어떤 이슈에 그렇게 크게 흔들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코로나19 테마주, 뭐 AI 테마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정치 테마주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네. 제가 앞서 애니능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그 회장이 그 윤호중 회장님이라는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파평윤 씨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야 테마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회사에서도 윤 후보랑 어떤 관련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을 정도예요. 네. 투자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서 이 테마주에 투자한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겠죠. 증권가에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엔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후보의 테마주를 고른다 하면은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의 수혜가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고급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오늘은 조태영 기자가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오늘의 경제 주요 뉴스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오늘 네. 오전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네, 어제 오후에 전해져갖고 저희도 허겁지겁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영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사과로 회견을 시작했고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을 했고요. 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에 대해선 구조 안전 점검을 진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의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요.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완전 철거 그리고 재시공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추가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게 201동이었는데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 단지를 철거한 뒤에 재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런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안전보증기금 보증 기간이 지금 법적으로 10년인데 이걸 30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과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까지 좀 내놨는데 적절한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앵커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항상 이런 네. 회장이나 대표들이 뭐 사과를 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일단은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좀 막았으면 그렇죠. 좋았을 네. 것을. 그리고 시점도 좀 너무 지난 것이 아니냐 그럼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그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어요. HDC는 그룹사입니다. 네. HDC가 지주회사로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아이엔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만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룹 경영은 그대로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에서만 약간 물러나 있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요. 네. 이게 충분한 조치인지는 듣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완전 철거와 재시공을 고려하겠다 이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정도 붕괴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이게 문제는 조건부라는 점이에요. 이게 안전 점검을 진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거와 재시공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붕괴 현장을 보면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저거를 계속 과연 지어도 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정도거든요. 네. 과연 이게 조건부로 이야기를 할 상황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을 내놓게 된 게 7개월 만에 광주에서 또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수주 현장에서는 또 계약 해지 통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파크라는 상호를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놓은 이 정도 입장이 과연 이 여론을 반전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좀 저는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뭐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거에 따라서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지난해 이 전세 대출 관련한 이 집계 내용이 나왔는데 대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29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늘어났다는 건데요. 근데 다만 1년 전에 33조 7천억 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72조 6천억 원 들었으니까 비중을 계산해 보면은 전세 대출이 41.2%를 차지했습니다. 비중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서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워낙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서 굉장히 강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빠졌어요. 이게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변화폭이 적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이 아주 크게 올랐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은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지난해 초에 4억 원 정도였는데 네. 연말에 4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15%가량이 1년 만에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 15%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연봉이 1년에 15% 오른 사람은 없죠. 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집값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은행권의 문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 정부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 대출이라서 전세 대출을 건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공적 보증이 있는 전세 대출로 좀 대출을 쉽게 장사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조프로의 경제TV 어떤 건가요? 아까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성의 있게 고치자.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였습니다.